최근 중국과 일본은 한국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라고 비웃었지만 정작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한국이 이미 스텔스 기술의 핵심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시험 비행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RCS 값을 계측하며 기체 외형과 소재 구성에 대한 추가 개량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KF-21이 단순한 4세대와 5세대의 경계에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과 항공산업은 처음부터 독자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기존 강대국의 기술 지원이 거의 없는 황무지에서 출발했지만 연구진은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닌 새로운 구조와 공력 해석 기술을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개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밑바닥부터 구축한 개발 방식은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자 기술 축적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속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KF-21의 시험 비행 데이터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력 특성이 초기 분석치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고 이전 세대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특정 스텔스 형상 유지 기능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보유한 고분자 복합 재료 기술과 전자빔 용접의 미세 공정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기존 전투기들이 겪는 구조 피로 문제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투기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와 초고속 플랫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 방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스텔스 도료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반사율을 낮추는 도료와 기체 구조를 함께 최적화하는 스트레스 복합 소재를 자체 개발하며 스텔스 기체의 핵심이라 불리는 버금 장치를 국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체 외형의 균일성을 높이고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형을 최소화하여 스텔스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전 적용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 속도가 기존 평가보다 훨씬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하나가 성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전투기 생태계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적 변화가 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KF-21에 적용된 설계 기술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모태가 되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이 개발 중인 6세대 기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바로 현재 KF-21에서 축적되는 모든 데이터와 경험입니다. 미래 전투기의 절반 이상이 이미 KF-21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공군은 이 전투기가 단순히 점대전력 보강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투체계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무인 복합전투 임무 연구는 유인 조종사가 중심이 되어 주변의 무인 전투기들을 제어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체계는 KF-21이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통합할 예정인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무인기 제어와 데이터 공유 기술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세계 상위권이며 기존 강대국조차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입니다. 전투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조종사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 훈련기를 보유한 소수 국가에 속하며 이 덕분에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특별한 강점을 확보했습니다. 탄탄한 훈련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한국 조종사들은 빠른 판단력과 고강도 임무 수행 능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KF-21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전투력 향상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이 지금의 성능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기초 체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시험 비행에서 축적된 고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체의 외형 수정뿐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완벽히 강화되었고 이는 곧 6세대로 나아가는 기반 기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래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반 전투 운용 능력과 차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 두 분야는 6세대의 전투기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의 임무 분담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다중자율비행 알고리즘과 고밀도 데이터 링크 구축 능력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적용될 예정인 차세대 링크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전투 상황 전체를 하나의 전장 네트워크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전투기들이 가지지 못했던 실시간 분석 능력을 제공하며 전투기와 무인기의 임무가 유동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국산화한 고성능 프로세서와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기술이며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중심 전투체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하 3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극초음속 엔진 기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세계 항공우주 업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6세대 전투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며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자체 합금 기술과 열 충격 내성을 강화한 소재 개발을 병행하며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상승이 아니라 고고도 전장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기존 미사일 중심의 교전 방식과 달리 레이저 무기는 실탄이 필요 없고 속도가 빛에 가깝기 때문에 발사 즉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낮고 교전 시간이 짧아 대규모 전투에서 압도적 효율을 보여줍니다. 한국군은 지상과 해상 플랫폼에 레이저 무기를 도입해 실전 운용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KF-21에 최적화된 공중용 레이저 장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꿀 기술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투기 실전 통합에 성공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산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극한 환경에서도 유지 가능한 고용량 네트워크 구축 기술입니다. 미래 전투기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광범위한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시야를 공유하며 적의 움직임을 AI가 분석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결정을 제안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훈련기와 무인기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통합 기술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고 최신 군사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개발 속도를 매우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개발이 아닌 전쟁 방식 전체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스트레스 도료와 복합 소재는 스텔스 성능을 한층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전투기 외피의 마모와 균열을 최소화하며 고속 비행 중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술은 오랜 기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왔던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시간에 이 기술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KF-21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어 향후 KF-21의 파생형은 더 높은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전투 개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인 전투기가 주도하고 무인기는 보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은 무인 전투기 여러 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공격과 방어,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유인 전투기는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술 구조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조종사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고 기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레거시 전투기와 차세대 플랫폼 사이의 구조적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국 기술의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했지만 한국은 기존 훈련기와 무인기 플랫폼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KF-21과 차세대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한국은 단숨에 세계 항공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는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기체 하나의 성능 향상에 머무르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하려는 거대한 전투체계의 중심이자 플랫폼이며 앞으로 도입될 6세대 기술의 시험 기반이 됩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확장성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축적되는 모든 기술은 미래 전쟁에서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왔고 특히 미세 공정과 내열 소재 분야는 미국과 유럽조차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전략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KF-21을 기점으로
이러한 기술 장벽을 정면 돌파하기 시작했고, 이는 방산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저바이패스 터보팬 구조와 고압 압축기 설계, 그리고 공기터빈 블레이드의 진동신호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고출력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한 단계라도 실패하면 전체 엔진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를 완전히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내부 부품을 포함한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내열 합금 개발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엔진 개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엔진을 제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험 설비까지 전부 자체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몇십 년에 걸쳐 건설한 시설을 한국이 단기간에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비들은 고온 고압 상태를 재현해 블레이드 피로 시험과 압축기 회전 안정성 검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KF-21 엔진 개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해외 엔진 업체에 의존해왔던 한국에게는 획기적인 변화이며, 연구진의 전문성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터보팬 엔진의 목표는 단순히 KF-21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무인 전투기나 극초음속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한국이 장기적으로 자체 전투기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핵심 기술을 넘어서 한국만의 설계 철학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 분석 기관들은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엔진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진동 신호를 분석해 엔진 내부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는 알고리즘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엔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엔진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존 선진국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전략기술로 분류해 이전을 금지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며 항공안전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적용되면 한국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KF-21 프로젝트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KF-21에 적용될 국산 엔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한국 방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부품이나 주요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지만,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생산 단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완전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투기 도입을 원하는 해외 국가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엔진, 기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전투기 수출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한국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이 엔진 개발 분야에서 보여주는 추진력은 단순한 기술 성장 차원을 넘어서 자주 국방의 실체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업체의 결정 하나로 한국의 방산 계획이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사일 통합이나 전투기 장비 승인 문제에서도 종종 외부 요소에 의해 제한을 받았지만,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러한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로 전투기 운영 전 과정을 완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계 방산 강대국들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국내 연구진은 엔진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분석을 반복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히 현재의 엔진 성능 개선뿐 아니라 차세대 항공기 설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구조는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무인 플랫폼이나 고기동 전투기에도 그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계적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무장통합 과정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독자 개발 무장을 경계하며 예기치 않은 태도를 보인 사건은 한국이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항전 장비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전투 체계 전반을 자체 기술로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기존 약속을 갑자기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이유는 개발이 완전하지 않은 전투기에 자국 미사일을 탑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의도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축적하면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아시아 전력 우위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실패하거나 최소한 장기간 미국 무장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KF-21의 급격한 성장은 이 예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미사일 제공 철회를 선언했고 이는 한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산 무장을 적극 검토하며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미티어가 KF-21의 중거리 핵심 무장으로 채택되었고 단거리 요격 임무에는 독일의 아이리스트가 선택되었습니다. 미티어는 덕티드 Z 기반 추진 방식을 적용해 고속 상태를 장거리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최강급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으며 KF-21의 공중 타격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보다 뛰어난 속도 유지력과 에너지 잔존 능력 덕분에 회피 기동 중인 목표물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산 무장 통합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미국 무장과 유럽 무장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며 이는 KF-21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강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 아래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KF-21은 미국 무장과 유럽 무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멀티기능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 방산 수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주변국의 평가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KF-21을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무장 통합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무장 호환성 문제 때문에 해외 수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지만 KF-21은 다양한 무장 통합 능력 덕분에 수출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의 무장 통합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기반은 고도의 항전 시스템과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입니다. 기존의 중거리 미사일은 레이더와의 연동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했지만 KF-21에 적용된 전자장비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공중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교전 전략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실전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항전 장비의 신뢰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무장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무장 통합 과정에서 경험한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게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국가의 결정 하나로 전력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한국은 독자 무장 개발과 통합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독립적인 전략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고 지금의 KF-21 성공은 바로 이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장 통합 성공 이후 KF-21에 대한 해외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값비싼 미국산 전투기만이 안정적인 전투력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 역시 미국과 유럽의 최신 무장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과 동남아 남미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과의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KF-21의 무장체계는 단순한 전투장비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성장을 상징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자 한국은 다음 단계로 항공모함 운용을 위한 함재기 개량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군 전력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본격적인 원정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해군력이 상징적으로 여기는 전력이 바로 항공모함이며 이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는 당연히 함재기입니다. 한국이 KF-21을 기반으로 함재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해군이 확보하려 하는 항공모함은 대형이 아닌 중형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함재기는 단거리 이착함 능력뿐 아니라 항모 갑판에서 반복되는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보강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륙과 착함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충격은 공군기지 활주로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따라서 함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격 흡수 능력을 갖춘 랜딩기어 구조와 안정적인 착함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체 균형 설계입니다. 카이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KF-21의 준할개 면적을 크게 확장한 함재기형 설계를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모형은 방산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공군용 KF-21,
보다 주날개 면적을 최소 1.5배 이상 증가시켜 항모, 갑판에서 충분한 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크기 확대가 아니라 기체 구조 전체를 새롭게 재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며 한국이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랜딩 기어 위치 역시 기존 KF-21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공군용 전투기는 활주로 해서 완만한 각도로 착륙하기 때문에 랜딩 기어 위치가 기체 중심부에 가까워도 문제가 없지만 함재기는 갑판에 거의 충돌하듯 내려앉아야 하므로 더 넓은 폭의 랜딩 기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1번 파일럿 위치 근처로 랜딩 기어를 이동시키는 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기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버턴 앵글을 크게 줄여 항모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랜딩 기어 폭을 넓히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위의 구조적 보강입니다. 착함 시 발생하는 강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강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체 내부 프레임의 재설계가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닌 전투기 전체의 공력 구조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방산 강국들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양한 무인기와 해군 항공 플랫폼 개발을 통해 관련 경험을 축적했고 이를 KF-21 함재기형에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재기 개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엔진 흡기 구조와 노즈 기어 높이 조정입니다. 공군용 전투기는 지면과의 거리가 충분해 엔진 흡기구가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적지만 항모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는 착함 순간 기체가 크게 들렸다가 강하게 내려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엔진 흡기구가 갑판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상고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함재기형 KF-21은 노즈기어 길이를 조절하는 새로운 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체 무게중심과 바등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력 해석 전 과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항모 운용은 단순히 착함 능력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하며 갑판에서 이동할 때 전복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버턴 앵글은 함재기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미국의 F-20이나 기존 공군용 전투기는 약 63도 전후로 설계되지만 함재기는 54도 이하까지 낮추어야 안전하게 운용됩니다. 카이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랜딩 기어 폭을 넓히고 기체 균형을 재조정하는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이 함재기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기간에 함재기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한국이 이미 다양한 해군 항공 플랫폼을 개발해왔고 동체 설계 기술과 강제 성능까지 꾸준히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향후 항모 전력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함재기 개념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면 항모 전력의 개념 자체가 재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해군력 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KF-21 함재기 개발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해양 전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은 공군과 해군 모두에서 독자 전투기 체계를 완성하게 되며 이는 국가전력구조 전체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KF-21 함재기 시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F-21 전투기가 서해로 이동해 실사격과 고강도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주변국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에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지만 실전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서해의 광범위한 무장, 시험 구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군이 다양한 유도무기 실험을 수행해온 핵심 구역으로 실제 전장과 유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어 KF-21이 전투기 본연의 공격 능력을 본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해에서의 실사격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시험 절차를 넘어 KF-21의 전력화를 앞당기려는 한국의 의지입니다. 특히 공대공 전투 능력을 이미 입증한 KF-21이 제한적 수준으로 설정된 공대지 능력을 초월해 완전한 전천 후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블록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 단계이며 한국이 기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 블록1은 기본적으로 공대공 중심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서해 이동 이후 공대지 무장 통합 가능성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 배치가 용이한 공대지 유도폭탄이나 소형 정밀 타격 무기를 통합할 경우
KF-21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례없는 멀티롤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대지 임무를 위해 별도의 전투기나 폭격기를 운용해야 했지만 KF-21이 이러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한국 공군의 작전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한국이 KF-21의 설계를 이미 일부 변경하며 공대지 성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옵션 추가가 아니라 전투기 내부 항전 장비와 무장 통합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는 대규모 개량이며 한국이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산 항전 장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기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확보했고 무장 연동을 위한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동급 전투기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F-21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기술 유출 논란은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성능 향상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설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은 한국 방산 업계를 크게 흔들었고 전략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이 기존 계획보다 일정 부분 연구를 앞당겨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초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다른 국가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KF-21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은 더 강력한 보안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2와 블록3에서 적용될 핵심 기술을 조기에 선행, 연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과 유무인 복합 체계는 단순히 5세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6세대 설계 철학을 반영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KF-21의 경쟁국 중 하나로 거론되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난제에 직면해 시제기 생산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고난도 항공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해도 한국이 이미 확보한 핵심 기술에는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KF-21은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공대지 능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과 고성능 센서를 기반으로 한 완전 스텔스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래 전투기 생태계는 단순히 KF-21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인 윙맨 통합 전투기 구조와 다중 네트워크 교전 시스템은 기존 전투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혁신적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단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인기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장 전체를 지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전력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KF-21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고 내부 무장 통합을 실현하며 6세대 기술의 기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미 확보한 기술적 성장 속도라면 이러한 변화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조롱받던 전투기 개발을 현실로 만들었고 이제는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미래 전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이 길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